안녕. 좋아. 계속해서 이어서 10강 공부해 보도록 하자. 10강은 3.1운동과 임시정부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볼 거야. 우리가 세 가지 파트로 현대사를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일제강점기 파트는 그 파트를 구성하는데 단원 구성이 좀 특이해. 아무렇게나 구성된 게 아니야. 총 7개의 강의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문화 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강의가 2개가 짝을 지어져 있어. 그러니까 앞에 강의는 뭐 몇 년대에 일본이 어떻게 통치를 할 거고, 그 다음 강의는 그 통치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식으로, 그러니까 둘 이런 식으로 19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이후 이런 식으로 강의가 묶여 있어. 우리가 지난 9강에서 1910년대 일본이 식민지 통치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저항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다. 1919년에 3.1운동은 어디선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야. 3.1운동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3.1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 먼저 3.1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배경이 있어서 국제 상황. 먼저 사회주의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사회주의자들이 바로 당시에 유행하던 제국주의를 비판해.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다른 약소국들을 이렇게 억압할 수 있어? 그건 옳은 행동이 아니야. 우리 사회주의 러시아에서는 제국주의 너희들 비판할 거야. 우리는 그리고 식민지들이 해방하는 거 우린 지원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야, 러시아가 제국주의 비판하는데 이거 뭐야, 일본 이거 공격해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겠지. 러시아,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사회주의에 반대에 있는 진영의 대표인 미국에서도 다르게 나와. 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하지. 각 민족의 정치적인 운명은 그 민족의 의사에 따른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운명은 그 스스로 개척하는 거다. 다른 나라가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다. 여기서 말하는 자결은 자살할 때 자결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야, 이제 미국도 우리 민족의 그런 운명을 우리 스스로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그리고 당시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파리 강화회의라는 것이 열리는데 여기에 대표를 파견하기도 하고, 당시에 일본에 있던 우리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28 독립선언. 뭐 이런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이 3.1운동을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었어. 그리고 덧붙여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종 황제, 그러니까 고종이 죽었는데 일본에 의해서 독살당한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사람들한테 널리 퍼졌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야, 일본 놈들 1910년대 내내 우리 무단 통치하고 식민지 자원 수탈하고 그런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고종 황제까지 독살시켰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커져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국내외의 움직임들이 하나로 되어서 1919년에 3.1운동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지점들 체크해주면 되겠다. 이분들이 바로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일본에 있던 조선인 유학생들이다. 식민지 본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에서 유학하면서 그곳에서 독립선언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다. 너희들도 그런 용기를 가진 그런 젊은이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길 선생님은 바란다. 볼게. 3.1운동은 그래서 이런 국내외의 그런 배경들을 바탕으로 1919년에 일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 기독교, 천주교, 그다음에 뭐 천도교, 그다음에 뭐 유교, 불교 할 것 없이 민족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이제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계획을 했어. 그래서 민족 대표들이랑 학생 대표들이 각각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고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3.1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고 나중에 해외까지도 확산되게 되지. 처음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위로 시작이 되었어.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발표를 하면서 학생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면서 시작된다. 독립선언서는 잠시 뒤에 수업 마지막에 읽어볼 거야. 그래서 최초로 서울에 어디서 이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냐면 우리는 보통 그곳을 탑골공원이라고 얘기해요. 탑골공원. 탑골공원은 탑이 있어가지고 탑골공원인데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원각사지 10층석 탑이 있는 곳이 바로 탑골공원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거야. 우리가 3.1운동이라고 해서 딱 이게 3월 1일에만 있는 게 아니야. 3.1운동에 3월 1일에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한참을 지속되는 것이 바로 3.1운동이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만세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이 사람은 피곤한가 보다. 잠깐 앉아서 쉬고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여학교의 학생들도 나와서 평화롭게 혹은 줄을 맞춰가지고 무슨 폭력적인 느낌이 안 들지 지금? 그래서 3.1운동이 이렇게 벌어졌구나. 이런 모습들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다 그지?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독립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우리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여기가 어디냐면 이거 봐봐. 너랑 똑같지 얘들아? 너희들 다 아는 곳이야. 이 건물이 뭘까? 이 건물은 광화문에 있는 교보 빌딩이야. 너희들 교보문고 가봤지? 광화문 교보문고? 그 옆이야.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있는 장소에서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에 3.1운동이 벌어졌던 거야.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3.1운동 당시에 평화적인 시위를 했지. 지금 보면은 똑같지? 덕수궁의 대한문 앞이야. 지금의 시청 앞을 사람들이 가득 메워가지고 그냥 마치 우리 무슨 길거리 응원하듯이 사람들이 당시에 3.1운동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운동은 국내만 머문 게 아니라 해외까지 전파되어서 해외의 많은 동포들도 독립을 요구를 했어.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들은 해외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지.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 아이오와 시티 데일리 시티즌이라는 외국 신문이야. 여기서 보면은 Revolution rages on 혁명이 발발되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코리아 한국이 요구했다. 독립을 요구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지. 한국인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우리의 얘기들도 막 소개되고 3.1운동이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퍼져나갔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초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위가 지속되었지만 그런 평화로운 시위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어떻게 대했냐, 일제는 어떻게 대했냐, 바로 탄압으로 일관되게 대했어. 그래서 이들은 군대와 경찰로 강제 진압을 했지. 그리고 주민들을 학살했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보여줄게. 그 사건의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암리 사건이다. 경기도 수원 근처 화성에 가면은 제암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얘들아. 이 제암리에 교회가 있었어, 교회. 교회야. 교회. 십자가. 당시 화성에서도 3월 말에 만세 운동이 있었어. 만세 시위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일본 이 동네에서 군인들이 이제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제암리 교회 안에 들어가라 그랬어. 교회 안에 들어가라 그래놓고 약 20에서 30명 정도가 교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총을 쏘고 교회 건물까지 다 불태워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주변에 있는 30채 정도의 민가들도 다 불태워버린 사건이 바로 제암리 사건이지. 만약에 만세 시위가 법에 저촉되는 문제였다면은 그거는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법률로서 다스려야 돼. 일본이 민주적인 국가고 근대 국가였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본인들은 감정적으로 그리고 일반인들을 학살해버리네. 제암리 사건이라는 그 중립적 요건 말고 차라리 제암리 우리는 학살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엄청난 일을 일본은 저지르고 만 거지.
그래서 실제로 아직도 이 화성에 있는 제암리 동네에 가면 제암리 기념관이라고 해서 당시에 그런 처참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강제 진압했고 제암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주민들을 막 학살하고 그랬었다. 결국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평화 시위는 변하게 돼. 어떻게 변했냐? 무력 투쟁으로 바뀌게 돼. 얘들아, 평화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야. 때때로 우리는 더욱더 큰 평화를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일본이 먼저 우리에게 그런 강제 진압과 무참한 탄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무력 투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3.1운동은 무조건 평화 시위였다라고 기억하는 것은 3.1운동을 반만 기억하는 거야. 우리 조상님들은 바보같이 때리고 있는데 그냥 맞고만 있진 않았어. 우리 조상님들은 처음에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인도적으로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불법적이고 아주 강압적인 것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나가는 게 또 우리 민족이었단다, 얘들아. 그래서 보게 되면 3.1운동이 여러 가지 이의가 있는데, 첫째, 이념과 계급차를 뛰어넘은 전 민족적인 항일운동이야.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민족이라면 그냥 다 뛰어드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나라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 참고자료를 한번 보자. 당시 3.1운동 양상. 얼마나 우리가 3.1운동, 그럼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만세운동이나 뭐 독립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보면은, 기록에 보면 박안식 선생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집회를 뭐 1542번을 했대, 얘들아. 총 200만 명이 참가를 하고, 당시에 조선인의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됐으니까 10명 중에 1명은 이제 뭐 참가했던 거지. 사망자도 엄청 많았어. 일본이 강하게 탄압했다는 거지. 부상자도 많고 잡혀 들어간 사람도 뭐 엄청 많아. 뭐 거의 5만 명 가까이가 잡혀 들어갔다. 단순 시위, 그다음 뭐 충돌 시위, 단순한 시위, 뭐 평화 시위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그 이외에도 충돌하고 관리를 죽이거나 일본 경찰서 습격하고 막 그런 일본 관공서 습격한 거, 이런 것들도 엄청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3.1운동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가를 했고, 동시에 평화적이면서 때로는 무력적인 그런 것들이 동시에 있었다. 이런 부분들 너희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 당시의 조선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들이 가장 많겠고, 농민 이외에도 노동자도, 농민들도, 빼앗긴 자는 뭐 학생, 뭐 상공업자, 이런 사람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 민족적인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너희들이 기억해두면 좋겠다. 자, 우리가 3.1운동의 배경과 전개, 그리고 뭐 탄압과 의의에 대해서도 알아봤다면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제는 식민 통치 방식을 변화할 수밖에 없었어. 1910년도에는 막 헌병 경찰 이런 걸 통해서 막 무참히 우리 조선인들을 대했었지. 막 태영 이런 거에서 막 때리고. 근데 그런 무단 통치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뀌어. 이름만 봐도 뭔가 부드럽지. 이제 일본인들은 1910년 이후에 약 10년간에 걸친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 한국인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1919년에 한 번에 일어나는 걸 보고 도 당황했어.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날뛰겠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통치 방법을 바꿔서 문화 통치라는 걸 실시해서 살짝 부드럽게 해서 친일파도 양성하고 이 한민족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겠다라고 해서 통치의 방식을 변화시키게 된 게 바로 3.1운동의 첫 번째 영향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영향으로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외국의 민족 운동에 영향을 많이 주었어. 여기 보면 너희들 이 사람 누군지 아니? 이 사람 인도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인도의 간디잖아. 근데 이 간디의 파트너로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네루야. 이 사람은 자기 딸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에서 3.1운동이 조선 민족의 그런 굉장한 운동이었다. 너도 한번 이걸 보고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해. 그래서 뭐 중국의 오사운동이나 뭐 인도의 독립운동에 우리의 3.1운동이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 1919년에 사람들이 막 민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200만 명 넘게 참여해가지고 운동을 했어. 그리고 운동하니까 좋았어. 근데 문제는 그거를 통일적으로 다스려줄 그런 어떤 구심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영향은 바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건 좋다. 근데 우리가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 지도부가 무엇이 될 거냐? 우리가 지금은 정부가 없지만 그것을 대신해줄 임시정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3.1운동에 우리의 임시정부의 수립의 계기가 된다.
라고 하는 지점까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너희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렇게 시작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는 임시정부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헌법에 밝히고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주제인 임시정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 방금 전에 선생님은 3.1운동 이후에 통일된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 결과 우리나라 내부와 해외 곳곳에 여러 단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지역이 바로 여기 보이는 상하이, 한성, 연해주요. 먼저 한성 먼저 볼게요. 한성, 우리나라 수도에 있었던 임시정부, 한성정부가 있었어. 사람들이 서울에다가 이제 임시정부를 만든 거야. 한성정부의 장점은 뭐였을까, 얘들아? 당연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 조선 땅에 있잖아.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정부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컸을 거야. 그런 단점도 있지. 일본 통치 안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행동하기가 어려웠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연해주를 볼게. 연해주에도 그런 정부가 있었어. 연해주에는 대한 국민 의회 같은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도 임시정부였어. 근데 이 연해주의 장점은 뭐였을까? 무력 투쟁하기가 좋아. 무슨 말이냐? 여기서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나중에 힘을 쌓은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로 쳐들어가기가 좋았던 거지. 그래서 무력 투쟁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연해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임시정부를 세워서 일본에 싸워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세 번째 지역으로는 상하이에서도 이런 단체가 생성된다. 상하이는 상하이 임시정부 이런 단체가 있었는데 이곳의 장점은 뭐였을까? 이곳은 외교 활동을 하기가 좋았어. 무슨 말이냐? 당시 상하이에는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있는 그런 그런 거리가 있었어. 그래서 그런 곳 주변에 임시정부를 한다면은 그런 해외 사람들한테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이었지. 물론 단점도 있다. 여기 상하이에 한번 얘들아, 쳐들어가기가 쉽겠니? 배 타고 쳐들어가기 쉬울까? 아니면 이렇게 뺑 돌아 쳐들어가기 쉬울까? 어렵겠지. 그래서 아무래도 외교에 치중되면은 무력 투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주된 위치가 이렇게 총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별로 각각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각각의 위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3.1운동의 결과로 통일된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세 개로 지도부가 나뉘어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 세 개의 정보를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한다. 어디로 합치는 게 좋을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정통성을 위해서 우리나라 땅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지금 당장이라도 무력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외교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당시 민족 대표들의 생각은 일단 위치는 상하이에 두자는 거였어. 왜냐면 서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 서울은 너무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치는 상하이에 둔다. 그래서 우리가 계승하는 거는 한성 정부를 계승하되 그 위치는 외교를 하기가 좋은 상하이로 하자.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도 빠뜨릴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로 묶는 통합을 하는 통합 임시정부를 만들자라는 것이 당시 생각이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 당시에 3.1운동을 계기로 여러 곳에 임시정부들이 수립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세 개의 임시정부를 살펴보았지. 그 중에 우리는 그것들이 통합되는데 어떻게 통합되었냐면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왜냐면 그 정통성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하되 그 위치를 어디로 했냐면은 상하이로 했다. 그 위치를. 상하이는 무엇이 유리했냐면 바로 외교 활동에 유리했다. 각국의 외교관들이 모여있는 상하이에서 통합된 거야. 근데 이 상하이에서는 특징적인 게 있어. 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대장은 누구냐면 왕이나 황제가 아니라 바로 대통령이야. 그래서 이 대통령의 누구가 됐냐면 이승만이 된다.
자, 근데 이승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대통령. 대통령은 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야. 일반 시민이란 말이야. 그럼 이것은 뭐냐?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이제 왕도 없고 황제도 없는 나라, 바로 민주공화제 정부,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거야. 그래서 얘들아, 지금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왕국, 대한제국 아니라 대한민국이잖아. 왜? 민주공화제 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임시정부는 많은 일들을 한다. 뭐 국내랑 비밀리 연결되어 가지고 뭐 자금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걸 발행해서 재정을 활발하게 하고, 뭐 독립신문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독립 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한다. 참고로 이 독립신문은 그 독립문이랑은 상관없는 거야.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다른 독립신문이,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초창기에는 여러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가장 주된 투쟁 노선은 위치가 상하이에 있잖아. 바로 외교 활동의 중심을 갖고 있었다.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하고, 뭐 미국에다가 뭐 외교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국제 여론에다가 독립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 우리가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 것부터가 약간 외교 노선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 이승만은 미국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미국 그런 해외에서 발언권이 조금 있었던 사람이야. 좀 군인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지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무력투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외교 활동의 초창기에 많은 중점을 두었다. 임시정부가 그런데 그런 활동이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니야. 임시정부의 한계도 있었겠지. 무엇이었는지 보자. 첫째, 외교 활동으로 잘 됐으면 좋은데 외교 활동이 잘 안 돼. 왜냐면 강대국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 자기들 살기 바쁘지 조선 뭐 썩 별로 관심, 인터레스팅하지 않았나 봐. 자, 그다음 두 번째, 초창기에는 우리가 국내에 막 비밀리에 막 잘 연결됐어. 그런데 문제는 비밀 조직이 막 발각돼. 그래서 국내 활동이 침체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의 그런 상황이 썩 좋지 못했어. 초창기 임시정부를 세울 때야, 야, 우리가 이제 3.1운동 지났으니까 우리 민족의 힘이 엄청나다. 지금 국제 여론도 우리한테 관심 갖고 있다. 이때 우리가 통일적인 지도부 하나 만들어서 독립운동 빡 해서 외교적으로 강대국 우리 편 만들어서 독립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외교 활동 막히지, 국내 활동 막히지, 너무 어려운 거야,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슬슬 지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생긴다. 내가 그러니까 이거 상하이 오지 말고 외교 말고 무력투쟁하자 그랬잖냐. 우리 힘써가지고 싸워야지. 언제 남의 나라한테 이거 독립해달라고 빌빌 기고만 있냐. 아니, 지금 우리가 외교를 다시 집중을 해야지. 지금 당장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민족 대표들이, 민족 지도자들이 임시정부 내에서도 막 싸우는 거야.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 힘들면. 그래서 임시정부는 그 이후에 쭉 몇십 년 동안, 한 20년 동안 내리막을 걷는다. 그 내리막을 걷는 임시정부, 많은 지도자들이 떠나고 뿔뿔이 흩어진 임시정부를 마지막까지 지켰던 인물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다. 김구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얘들아. 자주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가 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아주 훌륭한 김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 내리막길을 걸은 임시정부에 여러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김구 선생님은 그 자리를 지켰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좀 약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광복때까지 꾸준히 활동되었고, 이 임시정부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런 헌법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 법통성을 따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임시정부 헌법 먼저 볼게.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에게 있다. 자, 대한인민에게 주권이 있대. 왕? 아니야. 황제? 아니야. 인민. 그러니까 백성. 일반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야. 보자. 그다음에 뭐 평등하고 그런.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그지? 3권을 분립한다. 뭐 3권 분립. 뭐 이런 내용들이 임시정부 헌법에서 볼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 헌법 볼게. 우리는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를 계승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첫째, 민주공화국이다. 딱 바로 나오네, 그지? 바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인민이랑 국민이랑 비슷한 뜻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왕도 아니고 황제도 없고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바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왔다? 바로 다 임시정부에서 왔다. 그 임시정부는 3.1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체크를 해두면 되겠다. 우리가 국왕에서는 1910년대의 통치체제, 그 다음에 플러스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약간 준비 이런 것들을 배웠어. 그럼 10강의 내용들을 복습을 해볼게. 10강에서는 우리가 통치체제에 대한 저항의 내용을 보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보았다. 첫째가 바로 3.1운동이었어. 3.1운동은 국내외의 여러 배경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으로서 서울에서 시작되어서 전국 그리고 해외까지 퍼졌던 초창기에는 평화운동, 뒤로 갈수록 무력투쟁이 결합된 전 민족, 전 계층적인 아주 거대한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 3.1운동의 한계를 느끼면서 나타난 것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법통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 임시정부다. 이 임시정부는 원래는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세 개가 통합되었다. 그러면서 어디서 됐냐? 상하이에 있었고 이 상하이의 장점은 외교였다. 그런데 이 외교가 잘 안되면서 나중에 임시정부는 좀 내리막을 걸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었다. 이 정도 한자는 다 읽을 수 있지? 중학교 3학년이면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는 1910년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이 11강, 12강에는 당연히 1920년에 대한 내용을 배워볼 예정이다. 얘들아, 오늘 수업을 마치기 전에 오늘 수업의 과제를 알려줄게. 오늘 수업의 과제는 선생님이 학습지 뒤쪽에다가 인쇄를 해놓은 3.1 독립선언서 읽어보기야. 너희들이 물론 집에서 정말 있는지 안 있는지 선생님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은 너희들이 한번 선생님을 따라서 읽어주리라고 믿어. 이 동영상에서 지금 선생님이 3.1 독립선언서를 같이 읽어볼 테니까 너희들도 뜨는 글을 읽으면서 혹은 학습지에 인쇄한 걸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 글을 읽어보지 않았어. 너희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 돼서야 읽어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좋은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너희들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한국인이라면 3.1 독립선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다. 조금 길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자. 시작할게. 3.1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의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정예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하더라도 이루려 뜻한다면 어떠한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우리 민족을 야만인 대한 듯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우리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었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은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존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가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떻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일까?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에 이루어진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우리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 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떨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우리는 힘차게 나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군이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오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는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굉장히 긴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았어. 너희들도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뭔가 가슴속에 느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